저희 2024년도 한국대학교 교배 정기총회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명사 초청 강연 시간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김도연 이사장님께 대학의 미래, 미래의 대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 총장님들 모시고 함께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장 총장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각별하게 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목을 그냥 대학의 미래, 미래의 대학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아주 가까이는 요즘 AI 때문에 세상이 바로 내일 모레를 못 알아보게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AI 시대의 대학, 진짜 이거 어떻게 될까 하는 걸 그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 AI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자 조선일보 1면입니다. 보시면은 다른 신문들은 일반적으로 다 국민의힘 몇 퍼센트, 더불어민주당 몇 퍼센트, 그게 일면이었는데 그래도 조선일보가 AI를 이렇게 일면에서 잡아줬습니다. 세상이 확실히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여기 나도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AI가 이제 출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낍니다. 세상이 굉장히 바뀌겠죠. 특히 대학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조선일보사에서 AI를 주제로 1월 1일 날 이렇게 다룬 게 금년 처음은 아닙니다. 2019년 1월 1일에도 MIT가 단과 대학을 하나 세웠죠. 그 바로 직전 해에. 그러니까 AI 단과 대학을 세웠는데 그게 AI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AI를 모든 과정, MIT의 모든 과정 학생들한테 가르치겠다.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단과 대학을 세울 때 유튜브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거기는 인문 예술 대학이더라고요. 여성 학장, MIT 학장이신 분 인터뷰가 있는데 AI가 인문학 발전의 계기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셔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과 대학이 만들어진 지 5년이 됐고 이제 졸업생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MIT는. AI로 인한 세상이 이렇게 굉장히 빨리 바뀌는데요. 진짜 이게 어떻게 바뀔까? 조금이라도 좀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건 물론 힘들죠.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이렇게 그야말로 공자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Study the past if you would divine the future.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공부해라. 이게 진짜 대단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우리가 아직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00년 전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Study the past if you would divine the future. 그렇습니다. 근데 긴 과거를 볼 건 없고 AI에 관련된 이슈만 잠깐 보겠습니다. AI에 대해서 우리 옛날부터 전문가들은 AI 얘기 많이 했었죠. 1970년부터 Thinking Machine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주 우리 삶에 확 들어온 것은 2016년 3월 다 잘 기억하시다시피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겨우 한판 이겼을 때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전부 바둑은 이길 수 없다. 바둑은 그거는 인간의 경지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 후로는 바둑은 이제는 전혀 인간의 게임이 아니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게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국경제하고 인터뷰에서 그 AI에 그렇게 놀랄 게 아니라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교육을 좀 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
제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돼서 또 뭐 제4차 다보스 포럼 거기서 뭐 직업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직업이 몇백만 개가 없어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저는 그 시절에 이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직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새로 생겨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비행기 나오면서 새 일자리 생겼듯 그런 기술 진보의 기회가 있다. 걱정할 거 없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6, 7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 일자리는 뭐 이런 데 근거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1970년대에 미국의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이 200만, 300만 명이 있었습니다. 200만, 300만 명이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을 갖고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1980년대부터 저기 보시다시피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이런 새로운 직업이 이제 나왔죠. 뭐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 그때가 그야말로 시작입니다. AI에 관련돼서는 아주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저 2016년부터 그 무렵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AI 관련 논문의 숫자입니다. 매달 나오고 있는 논문의 숫자인데 요새는 AI 관련 논문이 매달 5,000건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이제 발전이 시작된 거죠. 익스포넨셜리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AI가 감당할 수 없이 빨리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021년 말에 아마 뭐 굉장히 많은 총장님들 다 이 책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헨리 키신저하고 에릭 슈미트하고 그리고 다니엘 후턴라커 이 세 사람이 Age of AI라는 책을 출판했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AI 이후의 시대든가 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키신저는 최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가장 세계적인 정치학자, 사회학자였고요. 에릭 슈미트는 CEO, 구글의 CEO였고 그 다음에 다니엘 후턴러커 저 사람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MIT의 AI 단과대학 학장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각 분야에서 이런 세계적인 분들이 참 이런 분들이 모여서 책을 공저한다는 것도 저는 이렇게 배경이 다른데 그것도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 이분들의 얘기를 경청할 만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책을 썼는데 이 책 볼만합니다. 근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제가 딱 한마디로 이 책의 결론은 이겁니다. Great and dramatic change in human life has just begun.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겁니다. AI가 이제 막 시작됐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 세 사람의 이 최고 경륜의 사람들이 AI라는 영화가 2시간짜리 영화가 있으면 이런 얘기가 있죠. 2시간짜리 AI라는 영화가 있으면 아직 우리는 AI라는 영화의 예고편도 다 못 본 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저 굉장히 바뀌는 것 같고 그거를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게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사람이 챗 GPT가 나온 다음에 작년 2월 달이네요. 2월 달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그 칼럼을 썼습니다. 근데 뭐 칼럼이 이렇게 단칸 칼럼이 아니고 2페이지에 걸쳐서 읽어야 되는 굉장히 긴 칼럼인데 제목이 챗 GPT Heralds an Intellectual Revolution. 지적 혁명의 계기가 될 거다. 챗 GPT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특히 education in particular will lead to adapt. 교육이 특히 굉장히 이렇게 이 변화에 잘 적응해야 된다. 이제는 인간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인간만의 세계가 아니고 인간과 기계의 세계일 거다. 확실한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즘 뭐 지난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AI 특히 이제 챗 GPT 이후에 어느 정도 직업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맨 위에 그러니까 6%뭐 저렇게 나온 게 고등학교만 나와서 일하는 직업은 그렇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6% 정도만 영향을 받을 거다입니다. 그런데 맨 또 밑에 그레듀에이트 스쿨을 마친 사람, 소위 석사, 박사들은 3분의 2, 64%가 크게 영향을 받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가 이제 우리가 보통 길러내는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그 학사들, 4-year degree는 75%.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의 직업, 지금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4명 중에 3명 정도는 AI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물론 예측입니다. 물론 예측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4명 중에 3명이 대체될 텐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뭐 길러내서 내보내는 학생들의 직업이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바꿔야죠.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그런 교육은 아니다. 뭐 확실할 것 같습니다. 대졸자 직업의 75%는 AI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아주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썸. 이거 뭐 그야말로 아주 유명한 라틴 아니겠습니까? 뭐 데카르트가 400년 전에 얘기한 거죠. 그야말로 근대 우리 사고의 아주 근간입니다. 사고하니까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사고하는 존재다. 그랬는데 그게 400년을 끌어왔는데 이게 intellectual revolution이 될 거라는 얘기는 결국 근데 이제 AI가 아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AI가.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무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되고 그야말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 굉장히 다 바뀔 거고 특히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데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최근에 이르러서 이런 변화들이 빨리 일어나고 있는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1993년에 제가 갖고 있던 전자기기 장난감들입니다. 1993년에 저는 서울대학교 정교수였습니다. 저거 하나씩 뭐 컴퓨터, 전화기, 카메라 저런 거 다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때 저거 하나 살려면은 한 달 봉급 들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저렇게 다 갖고 있었는데 1993년부터 20년이 지난 2013년이 되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 스마트폰이라는 거 하나로 몽땅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스마트폰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게 2010년 정도입니다. 이제 10몇 년인데 그 10년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스마트폰에 의해서. 스마트폰 없이는 이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쇼핑도 하고 그걸로 강의도 듣고 뭐 모든 게 다. 그럼 앞으로 10년 후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이제 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소위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챗GPT가 AI가 그런 것들을 더 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정리를 하면은 인류 문명을 보면은 1750년경까지를 18세기 중반까지를 제가 그냥 pre-industrial age, 산업 문명 이전의 시대, 농업 시대겠죠. 결국. 더 전으로 가면 수렵 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1751년부터 2000년까지를 industrial age, 산업 문명의 시대 그리고 2001년부터는 우리 디지털 문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학, 우리들의 대학은 인더스트리얼 에이지에 딱 맞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굉장히 잘한 겁니다. 대한민국 진짜 그만큼 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총장 선생님들 진짜 다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이 바뀔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게 더 이제 큰 문제겠죠. 그것이 뭐 인더스트리얼 에이지건 디지털 에이지건 뭐 가장 이렇게 인간으로서 큰 질문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란 무언가, 진짜 삶이란 무언가 이런 질문은 뭐 누구나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제가 책방에 들어가서 책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제목만으로도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고 일곱 권을 찾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거 굉장히 철학 시간에 굉장히 좋은 강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강연의 주제겠죠. 철학 교수님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거 7권의 책을 읽고 이걸 다 뭐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이걸 서머라이즈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강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그건 필요한데 세상은 또 근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챗GPT에다가 물어봤습니다. What is a human being? 그랬더니 뭐 10초 사이에, 잘 아시다시피 10초 사이에 2장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완벽한 영어로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인간은 바이페달리즘, 2발로 다니는 거다. 큰 머리가 갖고 있다. large brain, complex language, 언어를 갖고 있다. 그런 게 인간이다. 아까 그 책을 안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책을 읽는 그것과 더불어 이런 것도 이걸 그냥 버려버리면 이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해야죠. 새로운 교육에서. 그래서 이 What is a human being? 하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도 2페이지가 나와서 그거 좀 더 짧게 해주면 안 돼? Can you make it somewhat briefly? 또 이렇게 뭐 certainly 물론이지 하고 금방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짧게. 석 줄로 해줘. 그럼 석 줄로 해주고요. 30페이지로 써줘. 그럼 30페이지로 써주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대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저기 보시다시피 하여튼 제가 5줄로 요약해달라고 할 땐 이렇게 했는데 언어, 도구, 문화, 감정이 있는 그런 동물이다. 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아까 그 책 여러 책에서 한 것처럼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혹은 협력하는 존재이고 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간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인간이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존재입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만화도 있죠. 저 허수아비 보고 저거 인간이야 하고 까마귀 둘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이야 그랬더니 걱정할 거 없어. 허수아비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있잖아. 서 있는데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있으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뭐 확실합니다. 여러분 저기 총장님들 서울 시내에 요새 번화가에 가면 인도교 있지 않습니까? 인도교 그 길 건너는 횡단보도에 밑에 초록색 불이나 빨간색 불이 옵니다. 왜냐? 사람들이 서 있는 등을 안 봅니다. 이 스마트폰 보느라고. 그래서 밑에다가 초록색 불과 빨간색 불을 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이는 이제 못 사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명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문명에서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인데요. 이건 뭐 똑같습니다. 석기 시대가 청동기 시대로 변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석기 시대가 청동기 시대로 변환하는 것은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서 그걸 수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 변화는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가속되고 있는 그 변화 때문에 더 힘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었는데도 계속 돌만 다루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명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산업 문명 시대의 교육에서 거기서 장점은 계속 취해야 되지만 이걸 뭔가를 바꿔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 잠깐 뭐 역사를 돌아보면요, 공자님 말씀을 따라서 대한민국은 잘 아시다시피 기적과 같은 나라입니다. 기적과 같은 나라고 여기가 1961년 우리 국민소득이 90불일 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70년에 280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딱 60년 만인 2021년에 35,000불이 됐습니다. 제가 이 두 사진, 61년과 21년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저게 둘 다 청계천 사진입니다. 61년의 청계천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61년의 청계천이 21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적을 이룬 데는
우리 대학들이 역할을 했죠. 인력 아니겠습니까? 인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는 뭐 누차 굉장히 잘했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다 같이 공유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확실히 탑 10입니다. 프랑스가 전 세계의 3%, 우리나라가 한 2%를 차지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미국이 25%, 중국이 18%, 프랑스 3%, 사우스코리아 10등 2%뭐 이렇게 세계 경제 비중이 그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프랑스와 코리아를 왜 비교하냐 하면은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죠. 우리 뭐 굉장히 큰 우리 사회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하나가 고령화 아니겠습니까? 고령화. 65세 이상 인구가 7%면 이제 고령화 국가고 14%면 고령 국가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런데 17%에서부터 14%까지 그 변화한 그 시간이 프랑스에서는 1865년에 시작해서 1980년까지 115년 동안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고령화가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간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변화지만 프랑스는 다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었는데 3세대에 걸쳐서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지금 한 세대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문제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 연령별 인구 분포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 뭐 너무 잘 아시죠.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60대 이상, 60대, 70대 저 같은 사람들은 60년대, 70년대 후진국 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참 대학에서 교수 활동하시는 40, 50대는 80년대, 90년대 중진국 시절에 초등학생을 다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즘 가르치는 애들 10대, 20대는 전부 선진국 사람들입니다. 선진국 사람들. 뭐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모든 게 다 결정되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은 유치원 때 결정됐다.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금 대한민국 대학에서는 후진국 노인들에게 배운 중진국 어른들이 선진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갭이 학생들과의 갭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게 그렇게 큽니다. 이것도 우리 대학들이 극복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인구 문제에서는 특히 이게 뭐 우리 대학 사회에서 굉장한 문제죠. 다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계실 텐데 1972년에 출생아가 100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인가요? 100만이었는데 30년이 지나니까 50만이 됐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20년이 지나니까 2022년에 25만이 됐습니다. 대학 진학률을 70%로 잡으면은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그저 15, 6만 명이 대학교에 진학할 겁니다. 우리 대학.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은 50만 명 규모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정원 50만 명 규모의 1년에 뽑는 학생이.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로 될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건 뭐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 대학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소대학으로 다 발전해야 됩니다. 지역에 대학이 하나 있고 없고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이기 때문에 대학을 없애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 조정이 대학교의 폐쇄로 이어지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점차 이렇게 소멸되겠습니다.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소멸될 텐데 이건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할 지역에 있는 아주 조그만 대학 하나하나가 그게 다 보석 같은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없어지면은 그 지역이 소멸하고 그러면 바로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 저는 국가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벚꽃 얘기가 나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정원을 감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당장 어려움이 없지만
이 우리 대학 사회의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라도,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생 뭐 몇천 명 줄인다고 그게 지방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어려움을 같이 짊어진다는 그런 뜻으로도 줄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틀림없는 사실은 이렇게 가면 서울에도 벚꽃은 핍니다. 너무 잘 피지 않았습니까? 여기 여의도 근처에 벚꽃이 얼마나 잘 핍니까? 이게 지역의 대학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곧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미래가 아니라 뭐 이미 와 있는 미래하고 관련돼서 대학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걸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다 100세까지 삽니다. 틀림없습니다. 90세까지 일해야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즉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70년은 적어도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문명사회에서는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60세까지 일하고 뭐 한 15년 지내다가 세상 떠나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0년을 일을 시키려면 이게 취업 능력이 아닙니다. 직업 능력입니다. 취업 능력이 아닌 직업 능력. 이러려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가? 이건 진짜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취업 퍼센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직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 6번을 바꿔야 되는데 살면서 마지막 직업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하면 길러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대학이라는 게 졸업장을 주는 게 너는 기계공학을 배웠어 하고 이제 그 졸업장을 주는 건데 배운 사람을 길러내는 거였는데 이제는 배우는 사람을 길러내요. 평생 졸업하고 나가서도 평생 배울 수 있는 자세,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잘 아시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반 회사에 취업한 분들은 다 그 평균 정년 나이가 53세입니다. 요즘 53세에 은퇴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90까지 어떻게 삽니까? 이분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잡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젠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에 나서요. 평생 교육에 나서는데 그동안의 평생 교육은 보통 뭐 취미 활동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그래야 우리 대학도 살고 사회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슈퍼 인텔리전스, 지식은 도처에 있습니다. 이제 지식은 도처에 있고 핸드폰 속에 모두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수의 머릿속에 지식이 있었는데 그런 수직적인 전달이 그게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다 핸드폰 속에 있고 그래서 현재의 지식을 지금처럼 주입하고 그걸 쭉 앉혀서 시험 보고 그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력해라 그러는데 시험 볼 때 협력하면 왜 안 되죠? 왜 시험을 각자 앉아서 시험을 보는지 그런 것도 참 의문입니다. 5, 6명이 모여 앉아서 더 좋은 답을 찾아내면 그게 더 좋은 교육이 아닌가, 그런 훈련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학은 이제는 그 지식의 전달보다, 물론 지식 전달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해야 되지만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지혜는 이제 같이 뭉쳐서 살 수 있는, 여러 사람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혜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다빈치와 아인슈타인이 아주 잘 정의를 해줬습니다. 지혜는 Wisdom is the daughter of experience. 경험의 딸이다. 그게 지혜입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그리고 지식은 Only source of knowledge is experience.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는 것, 대학 생활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학의 역할 아닐까. 사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고 사회에서도 들어오고 학생들도 사회에 나가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이건 확실히 이제는 슈퍼 커넥티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회죠. 그래서 특별히 협력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 이런 정신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저는 대학 교육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소위 소셜 이모셔널 스킬이라고, 사회 정서적 역량을 키우는 대학. 우리 대학 사회에서는 이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저는 요즘 학생들 특히 훨씬 더 이런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듀케이션은, 그리고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AI가 중심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에듀케이션입니다. AI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우리 학교에서 모두 이렇게 고민을 이제 진지하게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 총장님들께 뵙고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가 교육을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각 대학의 문제 말고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세계 지도가 있는데요. 세계 지도 보면 그냥 이거 굉장히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교육 시스템에서 딱 여기만 갈라파고스입니다. 일본과 대한민국만 갈라파고스 같은 그런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신학년이 언제 시작하냐 하면은 북반구 모든 국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3월, 일본 4월 빼고는 전부 9월입니다. 전부 9월에 시작하고요, 신학년을. 그 다음에 남반구는 2월, 3월 봄에 시작합니다. 근데 남반구는 잘 아시다시피 2월, 3월이 가을 아닙니까? 가을에 학기를 여는 게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3월로 이제 학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연초에 새학년을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일본, 그리고 호주뿐인데, 호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반구.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일본만 3월, 4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은 3월 1일에 시작해서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게 법입니다. 고등교육법에는 그래도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의해서 학칙으로 정한다. 대학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걸 바꿔도 좋습니다. 그런데 초중등이 3월, 2월로 돌아가니까 사실은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9월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9월로 바꿔야,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우리가 훨씬 더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의 교육 경쟁력도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3월 1일에 시작해서 2월 28일에 끝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바꾸겠다고 뜻을 모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1년에 한 달씩만 땡겨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달씩만. 즉 준비를 해서 2026년에 한다면 2월 1일에 시작해서 1월 말에 끝내고 11달에 하는 겁니다. 11달. 1년 학사 일정을 11달에 마칩니다. 그렇게 6번을 하고 나면은, 저절로 9월 1일에 모든 학교가 이제 9월 1일에 신학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11달로 줄인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익히 짐작하시겠지만 대학 같으면은 16주 강의인데 15주 강의하면 됩니다. 16주를 15주로 줄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방학을 한 주일씩 줄이면 한 달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입학도 5.5세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여론조사기관에 부탁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거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해? 해서 1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000명에 대한 조사의 결과가 66%, 이렇게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해서 66%가 찬성합니다. 이건 연령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직업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념의 차이도 없습니다. 진보나 뭐 보수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66%가 그거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2012년에 동경대학이 이걸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동경대학이 자기네가 4년 계획을 갖고, 동경대학이 도대체 이게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안 된다. 그 안 되는 이유가 10월에 개학하기 때문입니다. 10월에 문을 열기 때문에 우리도 10월이 아니라 4월에 국제적으로 해서 가을에 문을 열어야겠다 해서 했는데 3년 4년 리서치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경대학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동경대학 혼자 하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여서 우리 사회에서는 여기 여러 총장님들께서 조금만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은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학생 우리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학이 삽니다. 해외 유학생 30만 명 시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17만, 16만 그런 30만 명이 되려면은 9월 신학년이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각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금 유학생이 대학을 살리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우리 총장님들께서 여기에 조금만 뜻을 같이 해주시면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신학년제는 그야말로 일제 잔재입니다. 왜 이걸 아직도 70년, 80년을 이걸 지키고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꼭 갈라파고스 같은 이것을 벗어나야 우리 교육 전체가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고 그런 일들도 이렇게 총장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두현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대학의 미래의 대학의 해안을 듣는데 저희가 너무 작은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한 분 정도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총장께서는 스탠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른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타이트한 걸 아시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